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소설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소설 개념 두 번째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서술자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했고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시점이라고 했고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것은 소설 안에 나, 우리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표지가 있는 거고요.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서 나, 우리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뭐 그들 혹은 사람 이름, 뭐 완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3인칭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 나가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가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1인칭 시점이지만 관찰자 시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관찰해요. 소설 속에 드러나 있는 나가 주변 인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 주변 인물, 주인공의 내면을 서술할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에서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전지적인 신과 같은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3인칭이지만 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않고 관찰자 시점, 즉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 쓰이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주인공의 심리를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가 그 주인공의 속마음을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소설 개념 두 번째 시간에서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물의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 등장인물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심인물이라고 해요. 중심인물.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변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인물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품 속의 주인공. 이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면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주변인물은 중심인물, 주변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인물은 주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그럼 주동인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반동인물은 이 주인공, 주동인물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동인물, 주인공, 반동인물은 이 주인공에게 뭔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빌런이 있잖아요.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인물, 그 사람들을 우린 반동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도 인물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는 전형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전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집단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인물, 그러면 전형적 인물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여러 등장인물 중에서 보통 일제강점기에 민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제, 즉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항한다는 것은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들과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반면에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개성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입체적 개성적 인물은 뭐냐? 일제강점기인데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그 시대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입체적 인물 혹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변화에 따라서도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이고요. 변하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공이 혹은 뭐 주변 인물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평면적 인물,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중간에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 인물인데, 예를 들어서 완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완득이라는 작품은 이 완득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인데요. 이 완득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완득이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똥주라는 담임 선생님이 나오고 또 완득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 완득이의 이웃인 삼촌 등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자, 똥주라는 담임 선생님은 어떤 인물이냐면 완득이가 조금 더 밝고 또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지만 보통의 선생님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격 변화의 유형에 따라서 볼 때 똥주라는 선생님은 계속 성격이 이래요. 완두기를 계속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이런 말투는 선생님과 다른 행동을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성격 변화의 유형에 따라서 볼 때는 평면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득이를 계속 돕지만 일반적인 선생님과는 다르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득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완득이는요, 성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성격 변화가 있냐? 완득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장애인이고요.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인인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요. 아버지는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삐뚤게 나가다가 이 똥주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변해서 입체적 인물이고요. 또 성격에 따라 볼 때는 그 시대 그리고 그 학생이 고1 학생이니까 약간 반항적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홍길동전은 다 알고 있죠. 홍길동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로서 바로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서자로 태어났죠. 서자는 뭐예요?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를 서자라고 했는데, 이때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신분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천민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분을 따라야 했거든요. 그래서 호부호형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도에 따라 본다면 주인공이니까 중심 인물이고요. 그럼 주변 인물은 누구냐? 면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을 괴롭히는 그 계모,
첫 번째 부인, 뭐 두 번째 부인 이런 사람들이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할에 따라서 볼 때는 홍길동은 주동 인물인데 반동 인물은 주인공에게 이제 시련을 주는 인물이니까 홍길동을 죽이려 했던 다른 부인이 아마 반동 인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격 변화에 따라 본다면 홍길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서자로 태어났지만 과거에 응시하고 싶고 또 계속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전형적 인물이지만 또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서자들은 다른 서자들은요,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 시대의 서자들은 이 신분제의 한계를 당연히 받아들이거든요. 서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과거 응시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홍길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서 과거에 응시하기도 하고 뭐 과거에 정말 응시한 건 아니지만 임금을 거의 협박해서 이제 벼슬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홍길동은 성격 변화의 유형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 개념일 뿐이고요. 문제에서는 얘가 중심 인물이냐 아니면 뭐 전형적 인물이냐 뭐 평면적 인물이냐를 아주 많이 묻진 않고요. 가끔 묻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서술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물을 구분한다더라 라는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소설을 읽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다,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다라고 할 때는 인물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 파악,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데 뭐 이런 단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신 같은 경우야 미리 충분히 예습을 하고 간 다음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빠삭하게 알 수 있겠지만 수능의 경우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소설도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이 누구가 나오는지 표시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물이 한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어떤 사건에 처해 있는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주목해 가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주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6, 중1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이거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서브하기 위해서 리더스북이라는 것을 쓰죠. 리더스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후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독후감을 쓰는 뭐 시험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독후감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매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어떤 점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뭐 주관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스북이라는 과제가 나가는데요. 줄거리 요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 처음에는 소설이라는 것은 구성이 있어요. 일정한 구성. 그게 뭐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일정한 구성 이런 것을 우리는 플롯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에 따라서 정리, 요약을 하면 되는데 맨 처음 발단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설에서는요 인물을 소개해요. 인물이 누구인지 주동인물이 누구인지 뭐 소개하겠죠. 그 다음에 인물 소개하고 동시에 상황
이 상황이라는 것은 배경이겠죠.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를 간편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위기 절정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결말에서는 어떤 결말을 소설이 끝나더라. 그냥 요 과정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인물 소개, 사건 소개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은 이 문단에 논제를 주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다음 보기와 비교하시오. 이렇게요.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 요약이나 쓰다 보면 너무 길게 혹은 너무 짧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소설을 요약한다 그러면 15줄 내외로 요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6줄에서 7줄 정도 로 답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제가 첨삭을 통해서 또 지도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소설의 인물 파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에 적용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배울 작품이 두 작품이에요. 완득이 하나, 그 다음에 꽃빛단니라는 작품 하나인데요. 자, 완득이라는 것은 소설이죠. 그러면 완득이라고 했으니까 완득이는 인물의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득이가 주동인물이다, 중심인물이다 라는 거 바로 감이 오겠죠. 주동인물이면서 중심인물일 거예요. 그럼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인지 잠깐 소개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완득이는 고1 학생입니다. 고1 학생인데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고 현재 밤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시장에서 손님을 끌어오는 호객 행위를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베트남인이죠. 그러니까 두 분은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으로 결혼을 위해서 왔으니까 결혼 이주민인 셈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호객 행위를 하면서 남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죠.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왜 잡지 못했냐? 어머니 역시 베트남인이니까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우리 한국보다는 못 사는 나라니까 사람들이 발음도 좀 어눌하고요. 무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 둘이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을 나간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그 남편인 아버지와 또 이 자식 완득이를 위해서 계속 반찬을 해다 주는 아주 인정이 많은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인물은 또 아까 똥주쌤이라고 담임쌤이죠. 담임쌤은 완득이가 조금 삐뚤어 나가니까 가정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완득이가 조금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완득이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이 장면은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장면을 읽으면서 인물들의 관계, 그 다음에 사건은 무엇인지 파악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장면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분은 입술만 살짝 움직여 웃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생각해가며 읽어봅시다. 만날 저렇다. 맨날 저렇대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소리내요. 웃지도 못하는지. 똥주는 만날 잘못하면서도 잘만 웃던데, 꽃 분홍색 술이 달린 촌스러운 단아도 여전했다. 먹을 시간도 없는데 자꾸 만들어 오지 마세요. 라고 누가 말한 거죠?
주인공이 말했겠죠. 완득이의 말입니다. 운동한다면서요. 그러면 운동한다면서요는 여기서 나온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소리내어 웃지도 못하고 분홍색 술이 달린 촌스러운 단화를 신은 사람이 한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베트남 어머니가 완득이 자식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이렇게 존댓말을 하냐. 어머니는 일찍이 집을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1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7년 만에 아이를 이 완득이를 만났는데 서로가 어색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완득이가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네요. 자, 하여간 완득이네 통신원 똥주라고 했는데 통신원은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고 똥주는 아까 누구라고 했죠?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뭐 했단 얘기죠? 완득이가 운동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략,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식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완득이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가 나와요. 작품 속에 나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완득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죠? 서술자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식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게 서술자의 생각. 여기서 서술자는 나니까요. 나, 완득이의 생각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은 남편이겠죠. 완득이 아버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여기서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이라고 부르네요. 둘 다 서먹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큰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이게 이제 완득이 주인공의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완득이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한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한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다른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 그 어머니. 안타까움의 심정이죠. 내가 버렸는지 먹었는지 모를 음식만 해놓고 가는 그분. 안타까움과 연민, 사랑이 담겨 있네요. 개천길을 내려간다. 몸이 움직인다. 내 몸이 미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몸이 미쳐서 움직인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어머니를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미쳤는지 뒤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 분홍색 술이 달린 낡은 단화 때문에 내가 몸이 미쳤대요. 나는 내려가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주세요. 나는 반찬통을 확 낚아채고 챘죠. 그러니까 그 반찬통을 나는 원래는 뭐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받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신발 가게로 그분을 데려가서 어머니를 데려가서 신발을 고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미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인물은 어머니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있으니까 내 몸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저 촌스러운 신발들을 보고 신발 가게로 데려가서 다른 신발을 사주고 싶은 거죠. 따라오세요 하면서 나는 앞장서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폼나게 백화점은 가져야 하는데 내 월급으로는 체육관비까지 내야 하니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시장 가게에 가서 신발 가게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1인데도 월급이 있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이 바뀌었네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넉넉하게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만득이의 어머니. 안 그래도 찬바람 불어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똥주는 정말 보기 드문 철면피다. 그러니까 똥주가 한 말이죠. 이 말이. 똥주가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나는 나무젓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젓가락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이 집은 가난하기도 하고요.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해본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젓가락도 모자라네요. 완드가 옆집 양반 좀 오라고 해라. 괜찮죠?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똥주가 담임 선생님이죠.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남의 음식으로 자기가 생색낼 모양이다. 아버지도 좋다는 표정이다. 나는 앞집 아저씨를 불러와야 했다. 안 올 거라는 예상을 깨고 앞집 아저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다. 어서 앉아요. 저녁 먹읍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나, 완디기, 어머니, 아버지, 담임 선생님인 서술자가 부르는 똥주,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 이렇게 모였네요.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옆집 아저씨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똥주는 담임 선생님은 동년배에 대하된 말을 편하게 했어요. 그거 나는 아까 저녁을 하긴 했는데 그 이웃 간의 성의가 또 그러니 누구의 말일까요?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동안 우리 애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라고 아버지가 술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그것이 댁의 애 때문이 아니라 저기 사회선생 누굴 말해요? 똥주 선생님. 그러니까 저 양반이 하도 소리를 질러내놔서 옆집 아저씨는 똥주를 힐끗 보며 말했다. 역시 모든 시작과 끝은 똥주다.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집 아저씨가 완득인의 자동차에 욕을 써놨어요. 그 일로 이 똥주 선생님이 이 옆집 아저씨를 고소해서 경찰서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할 부분 1번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나는 가족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주변 인물이 아니고 주인공이니까 주동인물이죠. 똥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개성적 인물이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답지 않게 말을 툭툭, 그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거의 말을 놓는 수준이니까요. 또 다음 문제요. 뭐뭐는 완득이가 어머니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죠. 바로 단화죠. 그 촌스러운 꽃무늬 단화를 보고 완득이는 자기 월급으로 신발을 사주죠. 구두를 사주죠. 그것을 통해서 완득이는 어머니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소설은 주인공 완득이의 성장 소설을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장 소설이 되겠네요. 자, 이 파일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껍빗단지 살펴보고 종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